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라는 방안이 화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살 정도 최대 더 어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60대였는데 50대가 되는 분이 계시고 50대였는데 40대가 되는 분이 계시고 40대였는데 30대가 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 나이는 똑같은데 2살 어려진다고 하니까 왠지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대. 동아일보 3면인데 뭐에 대한 누구의 반대일까요? 지금 살펴보시죠. 지검장 18명, 검찰 전체가 검찰총장까지 민주당이 입법화하려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검찰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의 반기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전국 지검장 회의입니다. 검찰총장부터 지검장들까지 모두 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는 검찰 내부에서 소위 친여권 검사로 분류되어 왔던 김호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도 검찰 전체 조직의 반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흥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엽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속도전. 자, 그렇다면 민주당 주류 입장은 뭘까요? 한겨레 신문 이면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송영길 전 대표까지 좌고 우면 않겠다. 속도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총력 저지하겠다.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는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비정상이 정상하다. 검찰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논란입니다.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를 거다. 경찰이 권력 잘 따른다고 검수완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열음. 한국일보 1면이 싣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파열음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 하차하겠다. 내각 안 가겠다라고 돌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정부 파열음 아니냐라는 관측 한국일보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불편한 심기가 대변한 것 아니냐. 안철수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사가 장관 명단에 포함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남은 장관 후보자들도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만. 중앙일보 2면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 심하면 2살 차이. 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저도 어린아이 2명 키우지만 피부치 태어나자마자 1살 되고 돌도 안 되는데 2살 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국제 나이로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인수위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50대에서 40대가 되는 분들, 60대에서 50대가 되는 분들, 40대에서 30대가 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촉촉한 봄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수완박, 많은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그냥 완전히 박탈하겠다. 민주당이 입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정의당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강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면 충돌 양상 일보 직전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검찰과 민주당 사생 결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생 결단, 정의당도 반대, 검수완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엽니다. 주류 지도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이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정권 검사로 일각에서 분류됐던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모두 다 직걸겠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은 직연연 안 하겠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거취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었는데 버티겠다, 임기 지키겠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는 직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낸 겁니다. 이건 비단 검찰총장뿐만은 아닙니다. 전국지검장 회의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직연연 안에 줄사표 파동 예고, 이거 민주당을 향한 강한 압박이겠죠. 대구지검장,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 총장, 전국지검장, 민주당 법안 강행 시 조건부 사의를 밝혔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접 보좌한 출신 등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도 검수완박 만장일치로 반대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친정권 검사로 분류가 된 바 있잖아요. 일각에서. 김호수, 이성윤 할 거 없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에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야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첫 사례가 아마 이 검수완박 이슈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한 입장들 양측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내일 정치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 수사를 땅에 파묻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여야가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방탄 비리 아니냐, 비리 방탄법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방탄법일까요?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먼저 이양수 의원님. 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사실 이게 이번 대선이 민주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거였는데 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5년 동안
이 국민의힘을 그냥 수적 우세를 가지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런 잘못을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에 저희 국민의힘에 저는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반성과 그리고 태도 변화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우리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고 국민의 뜻을 골고루 이제 들어서 뭔가 결정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검수완박을 막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적이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제도 자체가 안착이 안 됐고 지금 공수처도 약간 공중에 붕 뜬 상태고요. 지금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한 그 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추진한 개혁을 통해서 이게 지금 약간 떠 있고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 상황이 돼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지금 불안정해서 지금 증권 수사 같은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어떤 그 논설 같은 것들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국민들을 나쁜 사람, 악인 그리고 거대한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사법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약간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밀어붙이는 거, 이것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수적 우세만을 앞세우는 거, 이거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설마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그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추진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일각의 눈에는 뭔가 뭐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상식을 넘어서서 밀어붙이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건 정쟁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의 문제, 저희들은 이제 언론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검찰 정상화다,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문제는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정쟁을 할 만한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압도적이고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영역들이 해체되어 나오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고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사 독재 정권에 있어서는 정치 군인들, 그 다음에 정치 군인들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는 국가 정보기관 요원들, 그리고 여기가 또 민주화되고 난 뒤에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말하자면 압도적이고 특권적 영역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압도적이고 특권적인 영역을 하나씩 해체시켜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서로 나눠주고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굳건한 틀 위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에도 표준이 있고 제도에도 표준이 있고 법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입법 트렌드라든지 제도적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참고를 합니다. 표준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이죠.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과 관련한 세계 표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도 하고 그리고 이 형사사법체계라는 틀 안에서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이라는 예. 이 압도적인 권력을 한 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6개 기관에 서로 나누어 가지고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하는 네. 그런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뭐 방탄법 아니다. 예, 이 문제는
방탄법이다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것이 예.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 위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두 분의 다른 이견 들어보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키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밝혔던 발언도 대조적입니다. 요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이다라는 취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때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검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 입장 냈는데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 합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판이하고 검찰 전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판이한 겁니다. 부패 완판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인수위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엄중히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 혼자 일방 강행 처리하는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 안에 현재 관심은 오로지 민생 경제 안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당선인의 입장은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검찰총장 때 부패 완판이다라는 강력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명분을 내세운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러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버린 게 검찰 개혁인가? 수사권 아예 없애버린 게 검찰 개혁이에요? 거기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검수완반인가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또 공수처 설립을 통해서 검찰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 3, 5분의 4에 관련된 형사사건은 전부 다 공수처 아니면 경찰로 갔거든요. 지금 중대, 6대 범죄 자체가 지금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이랄지 아니면 부패범죄랄지 선거사범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경제사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어떤 민생과 관련된 대부분이 관련이 없는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애겠다는 것 자체는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공수처 설립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적어도 검찰이 중요 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이 됐습니까?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검찰을 친여 성향의 검사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 친여 성향의 검사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 위에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갖다가 이거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고 빠르다. 그렇죠.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50일 이내에 이걸 다 철회해보겠다. 이거 자체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 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검수완박 자체는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출신 김강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살펴볼 텐데 송영길 대표 발언부터 볼 텐데요. 송 대표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검수완박은 필요하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해서 논란입니다.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송영길 대표 발언이에요. 분명히 YTN에서 어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 즉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가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권력에 더 고분고분한 경찰에게 권한을 많이 주기 위해서라는 뜻인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농담이길 바라야죠. 저게 농담이 아니라면 참 집권 여당 대표 출신의 의원이 저런 말 한다면 참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검수완박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 그러니까 꼭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뒀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을 피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지금 아마도 아니 검찰보다 오히려 경찰이 더 권력이 고분고분한데 경찰한테 수사권에다 가면 오히려 권력한테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핀 거겠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탈만 인식인 거죠. 왜냐하면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검찰의 정상화다. 이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다. 뭐 일정으로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동의할 부분이 있고 그런 만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겁니다. 6대 범죄를 왜 남긴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다. 이 자산 자체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의 청와대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여 만에 이 중대 범죄, 6대 범죄까지 빼앗는 게 다시 또 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를 그럼 과연 중대 범죄를 중대수사청이랑 별도 기관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경찰 넘길 것인지에 답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에 넘긴다면 그럼 경찰의 그 과도한 수사권은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마지막은 결국은 조금 전에 박범계 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할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말한 것처럼 경찰이 말 잘 들으니까 글로 넘기는 게 왜 나쁘냐. 이건 정 거꾸로 얘기인 거죠. 답이 아니라 오히려 오답을 제시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황운하 의원이 물론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오늘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앞서 황운하 의원이 이런 친절을 돌립니다. 중대수사청은 워낙 쟁점이 많으니까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다음 문제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논의하자. 아니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형사사법체계를 무슨 한 달 만에 뚝딱 해결되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국가의 자산과 정책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나,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어떤 시행되든 안 되든 떠나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금 전 보셨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르기 때문이다.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근했군요.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날인데 당론으로 채택되면 추가 입장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지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사퇴 시점 같은 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일단 의원총회 진행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결론 나온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지켜보시죠. 자, 송영길 정 대표의 발언 봤으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법사위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입장문입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 이재명 비리 방탄법 즉각 중단하라.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 정의당의 협조 없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힘들다. 민주당 강행 처리 제동 걸릴 수도. 그렇군요. 정의당은 과연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검찰개혁이라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수완박 시기도 절차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홍천 의원 등 이 검수완박의 시기와 속도와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으니만큼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사진이 어퍼컷. TK를 찾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퍼컷을 날렸어요. 중과세 면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충돌을 했습니다. 지역순회 중이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달성을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을 오후 2시에 만납니다. 지역순회 중에 어퍼컷도 선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제 바로 정치적 고향입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제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제 입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야, 이 당선인 오랜만에 당선 이후에 어퍼컷을 두 차례 또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어퍼컷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 나올지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역순회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 최근 조사된 결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인데 잘할 것이다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50.4%. 이게 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52.7. 그러다가 집무실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안 풀렸을 때 46.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4월 첫째 주, 4월 되고 봄 되자마자 따뜻한 봄, 벚꽃 피고 개나리 피는 봄 되자마자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0.4. 자, 이양수 의원님은 수석 대변인 하셨고 당선 1등 공신이라고 저희들이 보도고 있는데 50.4 과반이 넘어요. 대통령 잘할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한 10등 공신쯤 되고요. 1등은 아니고 한 8등 공신쯤 되지 않을까요? 10등은 좀 너무 과하시고. 어쨌든 저 윤석열 당선인의 요즘 행보를 보면 저는 그게 기분 참 좋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검찰 출신이라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그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소통이거든요. 예.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인들과의 소통. 근데 이런 걸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기존 정치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진심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 뭐 김치찌개, 칼국수 이런 거 드시러 다니시면서 소탈한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항상 자연스러운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식사 자리도 하고 차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만난다는 비공식적으로 거죠. 알려지지 않지만 지금 계속 만나고 계시고. 어떻게 국민의힘 정치인들 아니면 여야 구분 없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예. 정치인들도 다 못 만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든 원로분들, 언론인들을 만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실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면서 또 내가 공약했던 거 약속 꼭 지키겠다는 그런 그 다짐도 하면서 민심을 이렇게 추스리고, 이런 소통을 계속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 직접 불러가지고 우리가 해외 교포들한테 매번 이렇게 그 선거 전에는 표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고 끝난 다음에 감사 인사하거나 이렇게 뭐 인사드려 간 적이 없답니다. 네. 근데 직접 부르셔갖고 김석기 위원장한테 저기 미국에 가서 좀 그 교포들 그 인사드리고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다른 나라도 좀 다니시라고, 그 이양수하고 같이 가라고 콕 찍으셔서 얘기하셨는데. 이양수랑 같이 가라? 예, 근데 제가 저 강원도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방송 일정 때문에 못 가셨다고. 그래서 혼자 가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도 잊지 않고 타국에 계신 교포들도 생각하고, 이런 소통 능력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점점 상승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세라면 저는 더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교포위원장. 예, 재외동포위원장. 재외동포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양수랑 꼭 같이 가라 라는 메시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양수는 거절했다. 이런 결론이군요. 자, 최근에 장관 후보자를 1차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남은 행안부, 법무부, 환경부 등등등 남은 장관 후보자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1차 장관 후보자 발표 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희룡 내정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원희룡 내정자가 스스로 밝혔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수단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별도로 하신 말씀이나 부탁 같은 거 있으셨나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책을 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제가 모두 다 주요 시간대 개표방송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 때도 그랬고 선거에 중요한 민심에 영향을 준 건 결국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선거였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정권을 시작하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과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일지인데, 그 중요한 걸 다름 아닌 원희룡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어요. 이재민 기자. 시험대이자 독배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기면서 이거는 시험대이자 독배다. 이거 뭐 부담스러워서 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시험대랑은 틀림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교육, 보육, 교통, 뭐 문화, 양극화 뭐 등등등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응축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문제를 누군가 해결한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시험대인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건 만약에 정말 저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윤 당선인이 원희룡 위원장, 지금은 이제 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앉혀놓고 이건 독배입니다라고 표현을 썼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독배라는 표현을 만약에 직접 그런 단어를 썼다면. 이 독배니까 마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원희룡 후보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걸 아는 거죠. 예, 왜 부담스럽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라는 건 뭐 쉽게 해서 집만 공급한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요감 먹으면 다행인 그런 자리를
원희룡 위원장 입장에서 원희룡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정치인인데 그걸 맡았다는 건 굉장한 큰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자도 물론 제주도지사를 이제 2번이나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각인될 만한 어떤 강력한 어떤 정치적 승부수, 정치적 본인의 어떤 자산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고 안정화시킨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부동산 문제만큼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어떻게 정치적 심판을 받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동산 문제만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치려면 필수 불가결적으로 입법이 뒷받침해야 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려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와 도움이 필연적으로 원희룡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정치인 출신의 원희룡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 당선이 염두에 놓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보는 시점도 있고 다양한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다주택자들에게 현 정부에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많을수록 집을 팔 때에 양도세가 더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다주택 보유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부작용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팔게 되는 부작용도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 6월 1일 전에 매물 내둘 수 있게 부동산 세금 부담 좀 덜어주자.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규제 완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철학이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왜 거부한 겁니까? 저거는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든지 또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 독배 말씀을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기회입니다. 이건. 완전 기회다. 완전 기회입니다. 독배일 가능성은 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 2, 3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은 정책 실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객관적 환경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중에 너무나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의 힘이 말하자면 그 가격표가 붙어 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다 끌어올린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럼요. 주식, 시중에. 부동산, 코인 할 거 없이 자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의 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갔다. 그럼요. 그렇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올 한 해만 하더라도 6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또 인플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들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객관적 환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내정자는 상당한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환경 좋다. 다만 이제 기재부라든지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조금 결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한 것 같고 다만 국회에서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는 문제는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2년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1년 중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곧 입법을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될 겁니다. 입법 통해서 좀 세금 부담 덜어준다? 그럼요. 그리고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는 세제를 완화하겠다. 여기에 이 세제 완화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포함돼 있다. 유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이제 시행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청와대에 지금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제 지역에 있는 부산 북구도 아파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은 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걸 잘 이제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가 지나면 여야가 합의해서 공급 확대, 세제 완화라는 부동산 정책의 큰 두 가지 틀이 근데 입법으로 뒷받침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 부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겠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이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최고 2살 어려진다는 거예요. 만 나이가 통일된다. 이제 한국식 나이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만 나이 통일 추진,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되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계획, 인수위예요. 현재 연도,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났지 않았을 경우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굳이 우리가 만 나이 계산하는 거 안 알려줘도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는 1살로 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1살부터 주는 게 아니라 0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돌이 됐을 때 이제 1살이 되는 거죠. 이게 만 나이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나이가 세계 나이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쁩니다. 좀 더 나이가 드는 것 같고. 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살이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30대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법을 개정해서 41살이시니까. 예, 1, 20년 빼면 또 돌아갈 수는 있겠죠. 1, 20년을 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만 나이, 한국 나이 이렇게 쓰는 데는 사실은 혼용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살이세요? 그럼 대부분 한국 나이를 이야기하지 만 나이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농담으로 자기 나이에서 한 2살 정도 빼갖고 얘기해요. 그럼 옆 사람이 아니 왜 2살 빼요? 그러면 이거 미국 나이야. 미국 나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인 표준은 만 나이가 맞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것도 다 만 나이로 하잖아요. 단지 청소년 보호법에 담배를 산다랄지 이제 범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병역법에서 이제 징병검사 받을 때는 그 생일을 따져가지고 나이를 정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나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만 나이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1살이 좀 한국 나이에서 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일이 뒤에 있는 분들은 2살이 어려지는 거예요. 지금 4월이니까 생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인 분들은 2살 어릴 수 있어요. 저는 1월이라서 별 혜택이 없어요. 생일이. 빼박 40대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별로 저 제도가 저는 좀 반갑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자기 해당 안 된다고 안 반갑다는 건 뭡니까? 그런데 아무튼 일률적으로 이제 통일은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관공서 관련된다랄지 문서 관련된다랄지 또 이제 국가적인 관련돼서 저렇게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왜 좀 빨리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1살을 뺀다고 해서 생물학적 나이가 밑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부지런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 하셔서 올해 저보다 더 마이너스 3, 4, 5살까지 가는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공약을 저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공약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이게 젊은 층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돼서 반영된 겁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공정한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괜히 1년 더, 2년 더, 6개월, 누구는 6개월 이익 보고 이런 거 싫어해요. 정확하게 계산해달라. 나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나는 그 나이에 대한
뭐 31살 8개월이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견 개진이 됐어요. 그래서 예. 공정의 차원에서 저게 이제 그 공약이 됐고 이제 실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중국이나 미국에 사는 그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 그런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여긴 나이를 너무 따져요.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그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를 대면서 예. 우리한테 이제 개선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너무 중시하는 장유 유서, 뭐 어르신들은 물론 어르신들 공경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히려 더 부당하게 대우받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만 나이로 바꾸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그런 기준을 만들면서 또한 너무 나이를 가지고서 우리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잣대로 사용하지 말고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적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팀장급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도모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만 나이가 되면 그 예컨대 65세 이상으로 분류되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 65세는 만 65세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행 65세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뭐 20살이 넘으면 남자들은 입영영장 대상인데 그 기준 또 만 나이입니까? 아니면 지금대로입니까? 다 만 나이죠. 다 만 나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역법에서 징병 대상은 그 이제 약간 그 만 나이로 하기에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연 나이로 하는 것은 몇 개 영역에서는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몇 개만. 예. 그런데 사실 어떤 취업 규칙이랄지 뭐 취업 계약서랄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만 나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65세로 기준을 한다면 정년퇴직을 이게 한국 나이야 만 나이냐? 그러면 회사 측에서 빨리 퇴사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한국 나이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는 이거 만 나이다. 그래갖고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 나이로 완전 통일화가 되면 이런 분쟁들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요? 뭐 만 나이가 되든 한국 나이로 하든 간에 저는 뭐 머리가 다 새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나이를 많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봐요. 예. 근데 이게 염색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뿌리 염색을 또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생긴 대로 살자 이러다 보니까 나이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보던데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그 이게 공정의 문제로 만 나이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그 철학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동양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태어난 걸 바로 한 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의 기본이 이제 관계론이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시점부터 이제 한 살을 먹는 겁니다. 근데 서양 철학은 이제 우리가 존재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으로부터 독립돼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치기 때문에 만 나이와 대한민국 우리나라 나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양의 철학적 베이스에 근거한 이제 나이가 그렇군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학의 차이지 이것을 어떻게 공정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치는 동양적 사고에 이제 근거한 것이고 그러나 세계 표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표준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좀 통일해 나가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사에서는 뭐 일찍이부터 만 나이로 신문에도 저희가 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만 나이로 이제 표준화되는 게 국제적 어떤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오후 2시쯤 대구 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방문할 예정이고 취임식 참석을 아마 오늘 직접 요청을 드릴 것 같아요. 만남 그 자체로도 의미를 봐주면 된다. 정치적 해석보다는 만남 자체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가장 관심은 아마 이제 저 장면에 모일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에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원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윤 당선인이 그야말로 한 5년여 만에 이제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해의 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이 아마 윤 당선인의 가장 큰 이제 생각일 테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텐데, 아마도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역시 5월 10일 취임식 날 직접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현 대통령 간의 화해 뭐 이런 걸 만들 테고, 뭐 더 나아가면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 애써달라 뭐 이런 이제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핵심이, 물론 이제 전체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뿌리가 명확하게 없는 거죠. 뭐 본인의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역대 당선인 지지율 중에 낮은 지지율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비롯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TK에서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과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응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제일 큰 관심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등장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세 사람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까도 아마 대구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제 홍준표 의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대구 시장 경쟁자 측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아마 이영수 의원님, 박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성정상 당선인이 왔을 때 좀 마중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왜냐하면 수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두 분의 만남을 보여줘야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마 마중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가서 정중하게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인수위에서 그랬잖아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반복돼 왔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전직 대통령 감옥 보내고, 그게 뭐 대통령이 보낸 건 아니겠으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인연 간에 뭐 서로 원수도 아닌데 그런 모습들인데,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 뭐 당연히 참석하시겠고, 박 전 대통령까지 오고, 가능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오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생존하신 대통령들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 박 전 대통령의 만남,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유영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의전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저에 그 윤 당선인께서 도착하시면은 아마 마중을 나오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행에 조금 뭐 아주 원활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뭐 아주 100%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의전상으로는 아마 당선인들 예우 차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실 거고, 그리고 사실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되시고 또 영어의 몸이 되셔서 옥살이를 하셨던 분이고, 또 그 옥살이에 어떤 수사 책임 검사로서 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께서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 화해하고 두 분이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통합의 큰 메시지를 던져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이라고 할 그런 모습으로 두 분이 만나셨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잃고 이제 화해로 승화시키고 통합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린다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정치가 진일보했구나, 이제 선진 정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또 국민들도 안심도 되고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는 그런 것을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해달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을 뭐 수락하리라 보십니까? 저 수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상당히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그 움직이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걸 보면은 원래도 의연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어떤 위상에 걸맞는 자세나 의전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졌던 분인데, 역시 이번에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고 또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후 2시 두 분의 만남
저희들이 취재해서 내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해졌다. 여야 모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중요해졌다. 특히 그중에서도 딱 한 곳을 꼽으라면 돌직구 김진 앵커 매일 말하지만 경기도다. 이 경기도 여야 승부, 한판 승부는 뭐 대선 열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심을 잡아라. 요 경쟁 구도가 묘하게 형성했다고 합니다. 오심, 누구심일까요? 함께 보시죠. 오세훈 시장님과는 23년째 인연이고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이 되는 게 그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도왔고, 제가 뭐 원팀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그거는 뭐 될 만큼 오래된 아주 소중한 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승민 전 대표랑 김은혜 의원이 모두 다 오세훈 시장을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오심, 유승민 의원은 뭐 원팀이란 말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고, 김은혜 의원은 남매다, 절세 남매가 되겠다라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어떤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 다 일단은 친해 보여요. 이재명 기자. 유승민 의원에게도 김은혜 의원에게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종의 파트너십, 원팀 내지는 뭐 남매 혹은 뭐 형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의 많은 문제가 서울시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사실 서울과 경기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제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만약에 도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어떻게 교통체계를 만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특히나 이제 오세훈이 현역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오 시장과 얼마나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다음 경기도 지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민들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실질적인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수도권은 굉장히 민심이 비슷하게 흘러가죠. 경기도와 서울, 인천 이런 이제 수도권의 민심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많이 흘러가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은 윤석열 당선이 한 5%포인트 앞선 반면에 경기도는 이재명 전 후보가 5%포인트 앞섰죠. 그만큼 이제 경기도와 서울의 민심이 조금 엇갈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경기도지사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서울의 어떤 우호적인 민심들을 경기도까지 확산시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과의 그런 협력관계,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두 후보의 굉장한 지금도 이제 경쟁 관계가 어제 오심쟁탈전에서 단면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김동연 전 대표부터 오선의 안민석 의원 등등등등. 이 걸출한 정치 거물들이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로 총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 결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선거철에 있는 민심의 지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순서죠.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여론조사 지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경기지사 여야 후보 지지도 1% 이상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안방에서 편안하게 크게 시원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보죠. 지금 경인일보와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모노리서치의 조사를 보면요. 일단 김은혜 의원이 현재 17.6%, 김은혜 의원이 17.6%,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14.6%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대표가 13.7%. 자, 이렇게가 지금 1위권 박스. 이 세 명이 1위권 박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박중지세. 김은혜, 유승민, 김동연 1위권 박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오차범위 아니라 통계적으로 수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은혜, 유승민, 김은혜 조사 기간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민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안민석 6.7, 염태영 6.5, 강용석 3.8, 조정식 1.5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최근 유승민 전 대표가 김은혜 의원에게 견직으로 날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봐야지 윤심을 따지면 되겠냐. 그러자 김은혜 의원은 또 이렇게 받아쳤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받아쳤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두 분 중에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저 두 분의 그 스타일이라든지 정치 지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 네, 그리고 약간 세대도 좀 다르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 내공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를 오래 하셨죠.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권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어갖고 유승민 의원이 경기지사로 나가면은 그래도 경기도에서 상당히 선전하지 않겠냐,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은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지금 71년생이고요. 그리고 좀 만으로 하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대권 후보한테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대선을 치러 보니까 저분의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 모든 정책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대언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고 30대 때부터 청와대 그 부대변인 생활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오래 했고 그다음에 대외 관계가 많아서 그 소통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그 실력이 담보되어 있어서 저는 이 김은혜 후보께서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정말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영국의 대처나 독일의 메르켈 같은 어떤 철의 여인이 한 분 나타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도 치열한데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예비후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13.7. 그런데 안민석 후보와 염태영 후보의 여론조사를 합치면 지금 김동연 전 대표의 여론과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단일화가 실제로 논의 중입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이제 조정식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염태영 전 수원시장한테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조정식 의원은 일단은 단일화를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단일화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사이에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염태영, 안민석 사이에 2자 단일화는 좀 가능할 것 같다. 요 2자 단일화 수치도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가 될 것 같아요. 뭐 누구로 단일화할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해서. 그러니까 경선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예. 경선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마 단계적으로 몇 차례에 걸친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안민석, 염태영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같은 의뢰자와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데 앞서서 여야 후보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순서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순서가 좀 달라요. 유승민 후보가 32.8%, 김은혜 후보가 23.0%.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이주민 기자, 이건 또 왜 다른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의뢰, 똑같은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껴있으면 유승민, 김은혜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거나 뭐 뒤바뀌거나 하는데 민주당 후보 빼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흔히 이제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역선택은 별로 이제 바람직한 단어가 아니다. 차선 선택이 맞다 생각하는데 결국 민주당 지지자 혹은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 차선 선택하느냐 거기서 유승민 전 의원이 많이 선택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봤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보다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대상했을 때 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제가 볼 땐 당내 결집력은 김은혜 의원이 앞설 수 있다. 다만 중도 확장성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설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했었죠. 그때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 어떻게 보면 결집력은 윤석열 후보가 강하지만 확장력은 안철수 후보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늘 어떤 후보도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당내 결집력이 강하다는 건 당내 어떤 당원들과 일체감이 강하다는 뜻인데 정치적 효용성이 강하다는 뜻인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게 강성인 어떻게 강성이라는 표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집력이 강한 거죠. 반면에 확장성은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 역시도 이제 굉장히 성향이 다른 지금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경선이 끝난 후에 얼마나 두 후보가 물리적, 화학적 결합해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결집력 확장성이 같이 이제 되는 건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최근 국민의힘 복당이 불어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하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은 인생이 부적절하다라고 또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갈등 함께 보시죠. 홍준표 의원, 강용석 변호사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딱 세 글자로 썼습니다. 부적절.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또 홍준표는 인생이 부적절이라고 맞대응한 장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유영아 변호사, 함께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영아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직 대통령 비서관 제도라는 것이 있다. 유영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그렇게 모셔야 한다면 전직 대통령 비서관이 돼서 모시는 게 맞다. 시장감은 아니다. 라고 견제구를 날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뭐 일단 두 결이에요.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이 불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가 봤던 장면은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사이의 갈등, 이 잡음, 이견이었어요. 요약하자면 강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가 과거 성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7억의 소위 각서를 썼다라고 공개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그건 허위다라고 주장하면서 강 변호사가 우리 복당 받아주면 영상 다 내리겠다라고 딜을 걸어왔다라고 뭐 서로가 서로에게 고소고발전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준표 의원은 강 변호사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하고 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준석 내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좀 상당히 있다. 그거야 나중에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거 물론 이제 경선을 거쳐야겠지만 근데 그거 자체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로세로 연구소 통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뭐 지지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지지자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중도 어떤 확장적인 그런 지지자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어떤 일부의 강성적 지지자예요.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허가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또 이미지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나 대표였다면 저도 노에 한 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와 강용석이 어떤 저런 것 자체도 사실 전에도 좀 앙금이 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정말로 본인이 어떤 경기지라든지 정치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가로생으로 연구소를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국민의 공감을 좀 많이 얻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뭐 뉴스, 근데 그것도 상당 부분은 허위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물론 뭐 진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좀 이미지 관리는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 보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경기지사를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일단 뭐 불허가 됐잖아요, 입당이. 그러면 자신의 이제 정책 행보를 해야 하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이랄지 시민,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친 이재명계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대표 출마 강행론을 최근 강조하고 있는데 박지원 청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새 인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이는 자녀 임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히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사수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청년 출신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연일 송영길 전 대표로만은 서울시장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일종의 작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SNS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강행 분위기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가능성이 적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가겠다, 걷겠다, my way 선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 인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송 전 대표는 my way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뭐 의미는 무슨 말인 줄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 찾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아, 백방으로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잘 없어서. 아, 잘 없어요? 예,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고. 아니, 좋은 후보 있고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민주당이 왜 모시지 않겠습니까? 예. 백방으로 찾고 있고, 많은 분들 또 이제 의사도 좀 물어보고 있고 그런 것이고, 이 전반적인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뒤에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저희들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난 뒤에 서울시장이나 당의 후보로 나서려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누가 나갈 건데, 그러면은 당신들 비판하는데 대안이 있냐 했을 때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후보를 안 낼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새롭게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대로 그렇게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 또 공당의 의무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든 백방으로 찾고 있다. 백방으로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을 후보로 내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진솔한 답변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찾고 있다. 송영길 대표 아닌 인물을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소식부터 바로 보죠. 거두절미 첫 소식, 이태규 의원,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이태규 의원이 내가 안 맡겠다, 나 인수위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돌연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계 측과 마찰 내지 잡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태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 등으로 거론됐고 안철수 몫으로 거론됐어요. 그런데 어제 인수위원직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입각 전혀 없다, 인수위원직도 물러나겠다라고 돌연 선언을 해서, 자, 이거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1차 내각 인선에 안철수 측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인선 과정에 불만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안철수 위원장 본인은 직접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준비했고 그럼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각각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일단 안철수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갈등과 불만은 없어 보여요. 추천을 했는데 정하는 건 뭐 당선자 마음 아니냐. 장제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있다고 했는데 추천 많이 받죠. 많이 받고요. 안철수 위원장과 저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고 어쨌든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 들어봐도 별일 아니다라는 식인데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 사퇴하겠다, 내각도 안 맡겠다라는 선언은 별일로 보여요. 아시다시피 이태규, 장제원 라인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주도했던 라인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장면? 나 인수위 안 해, 내각 안 맡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내용 파악을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좀 심상치 않다는 거? 네, 심상치 않은 건 아니고요. 그 이태규 의원의 스타일이 원래 그 선비 스타일입니다. 선비 스타일. 예, 그리고 이제 직원하고 그다음에 차분하고 그다음에 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지금 언론에 좀 나오는 뭐 자리 다툼이라든지 뭐 그런 인선 안 가지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선은 뭐 윤석열 계라는 것도 없고요. 예. 뭐 안철수 계라는 것도 없고 지금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그 인재를 모셔오지 뭐 지금 자리 다툼하면서 정치인들이 막 가는 그런 그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실질적인 내용이 뭘까? 그 이태규 의원께서 아마 이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예. 어떤 그 뚜렷한 어떤 명분과 관련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또 이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셔갖고 일주일 동안 또 집에서 격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이태규 의원이 본인의 입각 관련해서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일요일 날 발표됐던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내각 초대 조각 8명 명단을 먼저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 위원장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배제됐다 이런 부분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위원장이 가장 이제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과기부라든지 복지부 이럴 될 텐데 이제 과기부나 복지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후보들을 추천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윤석열 후보랑 굉장히 각별하기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처음 어떻게 보면 정치 선언도 하기 전에 방문했던 게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인데 그 소장을 이제 발탁을 했죠. 그리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한 40년 정도 가까운 인연을 맺어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아마 그런 배제에 대해서 좀 뭔가 본인 스스로가 약간 좀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이태규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만간 내일이든 모레든 있을 이제 2차 조각 명단에 대해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위원장이 추천한 좀 명단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단일화의 불씨를 살리는 게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죠. 그때 약속했던 게 공동 정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뭐 안배가 없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었는데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뜨거운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왜 안 잡히는 겁니까? 잠적 전 이은혜의 마지막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1차 조사 당시 보고 독 사건을 추궁했다. 이은혜, 조윤수와의 메시지를 토대로. 그런데 2차 조사 앞두고 지금 잠적해서 아직까지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은혜가 친구 A씨에게 나 구속될 것 같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보도가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부친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딸은 소문난 효녀다. 아버지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못 봤다.
의혹들은 80% 이상 뻥튀기 돼 있다. 우리 딸 동네에서 진짜 효녀라고 소문났다. 부모가 둘 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어디 여행 가도 꼭 엄마 아빠 데리고 가자고 한다. 라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믿기 싫은 현실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 전문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유정은 일종의 이제 불만 태연 범죄입니다. 근데 이은혜 씨는 분노고 뭐고 공포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냥 도구처럼 저 사람을 물에다 빠뜨려서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겠다. 고유정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면 이은혜 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소위 이 이은혜의 팬클럽 비슷한 게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은혜, 이은혜 팬클럽. 아예 단톡방이 팬클럽이라고 명시가 됐군요. 이런 거 지금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망한 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범죄는 중요치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은혜 팬톡방.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범죄가 중요하지 얼굴이 중요하다니요. 저걸 사실 어떤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주 반어법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아주 반어법으로. 고도의 반어법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반어법, 아주 고도의 반어법이라도 하더라도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아니, 미스 유니버스는 뭐 합니까? 그 미스 유니버스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단체 대화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럼 제가 좀 약간 의아한 점이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두 명의 얼굴이 완전 공개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는데 얼굴 공개돼도 사실은 도망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잡히는데. 그렇죠. 근데 하물며 두 명이 지금. 두 명이 움직이고 두 명의 얼굴이 완전 공개가 됐고 두 명과 관련된 사람들, 통신주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런 거에도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아심이 있어요. 그 생존 반응이라고. 근데 그게 잘 지금 캐치가 안 된다. 그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과 연을 끊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CCTV 같은 걸 추적을 하면 사실은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서를 좀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대신 외부 활동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조력자가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범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범민 도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공개 수배했을 때도 잡히는 데는 시간 문제다고 했는데 우리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좀 더 경찰에서 면밀하게 주변 인물이랄지 탐문을 잘 한 다음에 추적을 해서 잡는다. 그런데 저는 잡히는 것은 100%예요. 단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수하십시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